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클립에서 인도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남은 인도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부터 인도에도 이 이슬람 세력들이 진출을 했다. 그 내용으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언급드릴 이 두 왕조는 그동안에는 언급 빈도가 사실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왕조들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 델리 술탄 왕조를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연결고리로 좀 언급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가즈니와 구르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0세기 후반에 나타난 가즈니 왕조 같은 경우는 인도 서북 지역을 거점으로 했고요. 아프가니스탄의 튀르크 계통 이슬람 세력이 건설했습니다. 이러면서 북인도의 이슬람이 확산이 되었고, 그 뒤에 12세기에 나타난 구르 왕조 같은 경우는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구르 왕조 같은 경우는 구르라고도 하고요, 고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본거지를 차지했고 인도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한 세력입니다.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구르 왕조에 무함마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무함마드 왕이 죽은 뒤 그의 맘루크였던, 이 맘루크란 이슬람 세계에서 용병 노예를 가리키죠. 자, 맘루크였던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 북인도의 지배자가 됩니다. 아이바크, 이 사람은 출제가 아주 잘 되죠. 자, 그 아이바크가 델리를 수도로 했고요, 왕조를 개창을 하는데 바로 델리 술탄 왕조를 가리킵니다. 1206년 델리 술탄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계속 이 델리를 거점으로 한 이슬람 왕조들이 연달아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델리 술탄 왕조 시기가 인도에서 기존의 힌두 문화와 이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융합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가 출제가 최근 들어 다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바크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고, 아이바크를 조금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인출을 시키려고 그 이전 구르 왕조도 언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럼 인도에서 이 이슬람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었을까? 자, 바로 지즈야라는 인두세만 납부하면 이슬람 세계에서 다른 종교도 믿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카스트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많은 수의 이 힌두교도가 이때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델리 술탄 왕조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만 나오느냐?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을 같이 연계를 하는데요. 바로 델리에 있는 쿠투브 미나르라는 탑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뭐 교과서나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사진과는 정말 전혀 다른 그런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뭐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인도에서 가장 높은 석탑인 쿠투브 미나르가 만들어졌다. 아이바크가 인도 북부를 점령한 뒤에 이슬람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2세기 말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인도 최후의 제국 무굴 제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굴 제국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중요 군주로는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브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참고할 만한 사람으로 샤자한이 있죠. 근현대사로 가게 되면 무굴 제국의 쇠퇴, 이제 영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영국 식민지 시기에 뭐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이 있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무굴 제국의 성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6세기 초입니다.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라는 자가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건국을 하게 됩니다. 16세기 바부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바부르의 이 혈통을 따라가 보니까 칭기즈칸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즉 몽골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나라 이름 자체가 그 몽골을 의미하는 무굴이 되는 겁니다. 국교는 이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기반으로 했던 굉장히 이제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컸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무굴 제국이 되겠고요. 바부르도 종종 언급이 될 수 있는데, 바부르는 무굴 제국을 이렇게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렇게 무굴 제국을 찾게 하는데 언급이 되고, 그 바부르가 델리 술탄 왕조를 이제 무너뜨릴 때 뭐 결정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이제 뭐 코끼리 부대에 맞서서 총갑보를 잘 활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파니파트 전투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 언급이 됩니다. 자, 이 무굴 제국의 수도로는요, 뭐 아그라, 그다음에 뭐 델리 이런 곳들이 유명하고요. 자, 그러면 그 바브루의 손자였던 아크바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출제가 아우랑제부랑 이렇게 로테이션 형태로 나와요. 아우랑제부가 나올 때도 있고 아크바르 황제가 나올 때도 있고, 또는 한 문제에서 아우랑제부랑 아크바르를 같이 이렇게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자, 16세기 중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제위했던 아크바르입니다. 데칸고원 이남을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을 했고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합니다. 관료제와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했고요. 자, 잘 나오는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무굴 제국은 국교가 이슬람이거든요. 자, 근데 이 아크바르 같은 경우는 비이슬람 교도가 내고 있는 이 지지야, 그렇죠? 이 인두스의 이 지지야마저 폐지시켜 버립니다. 자, 이러면 정말 많은 비이슬람 교도들이 환영하겠죠. 세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불어서 힌두교도도 관료로 임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크바르 본인의 아내가 또 누구였느냐? 토착 힌두교 세력 출신 여인이었던 거죠. 이 조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 이러면서 힌두교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이게 이제 포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도 늘어났을 때고 농민들에게 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군주, 관용의 군주 아크바르 꼭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뒤에 이제 언급되는 유명한 군주가 아우랑제부라는 군주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여러분 이제 샤자한이라는 군주가 있었고요. 그 샤자한 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한 번쯤은 볼만한 타지마할이 이렇게 건설이 되었죠. 자, 1658년부터 18세기 초인 1707년까지 자, 제위했던 군주 아우랑제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는 영토 확장을 했던 정복 군주입니다. 17세기 후반 인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했고 최대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남부 지역 일부를 제외한 인도 전체를 통일시켰던 그런 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잦은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가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슬람 제일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아크바르가 폐지시켰던 그 지지야를 다시 부활을 시키고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그것을 다시 모스크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각지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아우랑제부 사후에 많은 반란이 일어났는데, 일단 타 종교들이죠. 시크교도들이 펀자브 지방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크 전쟁이라는 게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마라타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라타 동맹 또한 무굴 제국에 저항을 하면서 인도 중부에서 북부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남부에서 마이소르 전쟁, 하여튼 각지에서 많은 세력이 흥기했고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굴 제국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 더 추가가 될까요? 바로 프랑스와 영국의 침투가 되는 거죠. 열강이 이제 들어오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방 세력의 반란이 영국이 들어와서 또 영국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되고 인도가 역설적인 상황으로 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무굴 제국의 대표적인 내용까지 했는데 정치사뿐이고요. 이제 다른 내용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외교역 부분에서는요, 면직물, 견직물, 향신료 이런 것들 수출 활발하게 했고 인도양 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 따라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인도 남부 해안에 무역 기지를 건설하게 됐고요. 문화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이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이 되었다. 그래서 힌두 이슬람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일단은 종교적으로 시크교라는 게 나타납니다. 16세기 초에 나나크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 이 종교 자체 또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 이런 것들에 반대를 했고요. 일신론과 인간 평등을 주장합니다. 이 시크교는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도만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어가는 굉장히 큰 종교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원으로는 암리사르라고 하는 곳에 시크교의 성지 황금사원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자, 언어로는 우르두어라는 것을 널리 사용하는데 이 우르두어, 힌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이 융합된 형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르두어도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도 국어로 다뤄지고 있고 인도의 공용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에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건축 분야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타지마할이 언급되고 타지마할은 정말 많이 출제도 됩니다. 무굴 제국의 5대 형제 샤자한이 왕비 뭄타즈마할을 위해서 아그라의 이 강변에 세운 묘당이 되겠습니다. 힌두 이슬람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인데요. 좌우 대칭 구조, 아라베스크 무늬, 돔 형태의 지붕, 아치형 입구, 그다음 첨탑 이런 게 다 이슬람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고요. 흰 대리석 그리고 연꽃 무늬 장식 이런 것들은 또 힌두 양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타지마할에 가게 되면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와 진짜 그 교과서나 인터넷에서 보던 그 장면 그대로다라고 하면서 멋있는 건 당연했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좀 고즈넉하고 좀 환상적이고 그런 몽환적인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어느 유명한 곳이나 가면 다 그러게 될 테고 의외로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이 타지마할이 굉장히 좀 와닿았냐면요. 그 정면으로 보는 모습은 너무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미지니까. 근데 이게 측면으로 가서 봐도 그 다음 후면으로 가서 봐도 모습이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면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화 분야에서는 무굴 회화라는 것이 발달했다. 그래서 페르시아 세밀화와 인도 양식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 정도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 게 자, 무굴 제국의 전 근대사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무굴 제국이 아직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인도 근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영국이 들어왔죠. 영국이 인도를 침략하게 되는데 자, 그 중요 기점이 1757년 플라시 전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이 벵골과 그 프랑스 연합군을 격퇴하고 나서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합니다. 자, 이 벵골 지역 인구 밀도도 높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대표 도시로는 콜카타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 세력을 격퇴하고 영국이 인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인도를 원료 공급지 그리고 상품 시장으로 만들었다. 이게 전형적인 제국주의 열강이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 대해서 행했던 모습이죠. 자, 이 영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지방 세력의 반란 계속 있었죠. 마이소르, 그다음 중부 마라타, 북부의 시크교도 이런 것들을 영국이 들어와서 이제 일단 진압을 하게 되고요. 자, 플라시 전투가 1757년인데 자, 이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흐릅니다. 1857년이 되겠죠. 이때 출제가 정말 잘 되는 그 유명한 세포이 항쟁이라는 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세포이라는 것은 일종의 용병을 뜻합니다. 이제 군인을 뜻하는데, 자, 이들은 이제 영국이 인도로 진출할 때 바로 이 동인도 회사 간판을 달고 오거든요. 이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이 군인들을 세포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미 지금 배경적으로 영국의 식민 통치 이어지고 있고 착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이에요. 자, 더불어서 영국인들의 횡포가 없지 않았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세포이들이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자, 바로 종교적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하게 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자, 군인들이다 보니까 항상 다루는 게 뭘까요? 바로 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총에 탄약포가 이제 이것을 항상 소지를 하게 되는데 이 탄약포를 보통 입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많이 뜯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인도인들이라면 피하는 동물이 두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시하기 때문에, 하나는
금기시하기 때문인데요. 자, 바로 신성시하는 동물이 소고 금기시하는 게 돼지인데, 자, 힌두교들에게 신성한 동물이 소죠. 그다음 이슬람 교도에게 금기시되는 게 돼지죠. 자, 근데 이 탄약보에 소나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종교적인 분노가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이들이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어떤 불만 이런 것들과 함께 봉기가 터져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인도의 독립 전쟁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델리까지 점령을 하고 북인도까지 나아갔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세포이도 내부 분열이 되고 영국 동인도 회사의 무력 진압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 세포이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잔혹한 모습들이 보여서 또 이제 좀 다소 어두운 측면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자, 어쨌건 이 세포이 항쟁이 처음에 그 군인들의 봉기였다가 분명히 그 인도의 그 경종을 울리는 시위 커다란 좀 이렇게 움직임으로 확대되었던 것은 맞아요. 자, 그러면서 영국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오히려 그러면 이 무굴 제국에 대한 통치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방향은 뭐였을까요? 바로 무굴 제국을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 지배를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무굴 제국 황제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858년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돼요. 자, 인도 통치 개선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동인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영역이나 재산이나 힘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것은 없애고, 자, 그것들을 영국의 여왕에게 귀속시키는 거죠. 자, 영국의 여왕은 바로 빅토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포이 항쟁이 1857년에 일어났다. 1858년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했다. 그러면서 동인도 회사는 해체가 되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다스리는 형태로 나아갔다. 자, 그러면서 1877년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 황제를 겸임하게 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합병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세포이 항쟁, 영국령 인도 제국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 내부에서는 어떤 운동들이 있었을까? 어떤 람 모한 로이라는 사람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라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브라만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이 람 모한 로이가 만든 종교 운동이에요. 자, 그는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각지를 여행하고 동인도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의 생각은 힌두교의 초기 어떤 순수함, 순수성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막 다신을 섬기고 우상 이런 것들을 배제한 순수한 브라만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더불어서 사상적인 그런 바탕을 가운데 두고 인도인의 어떤 전 근대적인 악습, 예를 들면 뭐 카스트제나 그다음에 사티라고 해서 과부들이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거 이런 것들, 폐습들을 타파하자, 근대적인 개혁 운동을 추구를 한 거죠. 더불어서 여성의 권리 신장이랄지 인도인들의 교육을 확대를 주장을 했달지 이런 모습을 보였던 운동, 이것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되겠고요. 자, 더불어서 또 마지막 정도로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게 바로 요건데요. 인도 국민 회의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인도에서 민족 운동이 확대되자 이 영국이 식민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영국의 협조적인 인도의 지식인, 관리, 민족 운동가 이들을 지원하면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것을 결성케 해요. 1885년이었습니다. 영국이 인도인 회유를 위해 지원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친형적인 이제 그런 성격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 그대로 초기 활동 자체가 좀 온건하게 점진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의 개혁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노선이 바뀌게 됩니다. 반영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 계기가 출제가 정말 많이 되는 것이었다. 자, 그게 바로 1905년 벵골 분할령이 되겠습니다. 자, 벵골 지역 말씀드렸죠. 인구도 많고 좀 중요한 지역이었다. 자, 영국이 인도인들의 민족 운동을 약화시키고자 자, 이 벵골을 자, 종교에 따라서 분리 통치를 시도하게 됩니다. 자, 서벵골은 힌두교도가 다수 있던 곳이고 동벵골은 이슬람교도가 다수 있던 곳인데, 자, 이곳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통치하려고 한 벵골 분할령을 1905년 내렸죠. 자, 종교적 대립을 조장을 통해서 이제 분열을 꾀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적극적인 반영 운동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그런 회의 또는 뭐 대회라고 이제 부르는데 바로 1906년 콜카타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틸라크라는 지도자가 4대 강령이라는 걸 내걸게 되죠. 자, 이 4대 강령이 굉장히 유명한데, 스와라지 자치를 뜻하고요, 스와데시 국산품 애용, 그리고 영국 상품 불매 보이콧이죠. 그 다음 국민교육 진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대 강령을 내걸면서 굉장히 큰 이런 민족운동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영국은 또 전인도 이슬람교도 연맹 이런 것들을 후원하면서 또 분열을 해보고자 했었는데 당장은 잘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결국 1911년이 되면 벵골 분할령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명목상으로 인도인들의 이 자치를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자, 이것만 보면 커다란 성과가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후유증은 남게 마련입니다. 보통 이 식민 지배를 당할 때 보통 식민 지배를 하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약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뭐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민족 분열책을 쓰는데 후유증이 반드시 남습니다. 결국 인도도 벵골 분할령은 취소는 됐지만 이 동벵골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도가 많이 있었던 이 지역은요, 결국엔 이 인도에서 이 동파키스탄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 동파키스탄이 오늘날의 이제 방글라데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 국민회의와 벵골 분할령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제 1차 세계대전 쪽으로 가서의 인도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진짜 마지막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인도의 모든 지폐에 올라가 있는 그 인물, 아마 인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언급되는 그 인물, 바로 간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였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갔어요. 자, 인도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정부로부터 이 자치를 약속을 받는 대신에 그 전쟁에서 적극 협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영국은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롤러법 같은 악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롤러법이 무엇이냐? 1919년 제정이 되었는데 이 인도 총독이 영장 없이 인도인을 체포하거나 재판 없이 투옥할 수 있도록 했던 악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것들에 반발하면서 여러 반영 운동이 확산이 되는데, 자, 이 반영 운동 가운데 자,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서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다. 자, 그가 바로 누굴까요? 간디가 되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간디죠. 사티아그라하 운동, 진리를 구한다라는 비폭력 반영 운동을 했는데, 그 반영 운동 중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 바로 소금 행진이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1930년에 소금 행진. 당시 영국이 그 소금세라는 것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는데, 이 간디가 단디 해변이라는 곳까지 약 20여일 동안 그 지지자들과 함께 380km 정도를 이렇게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을 직접 채취하는 그런 행위도 하고 많은 인도인들이 호응을 하면서 영국에 저항을 했던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 또 네루라는 인물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루는 인도 독립동맹이라는 걸 결성을 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을 추구했고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35년이 되자
영국은 신인도 통치법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신인도 통치법을 통해서 영국이 인도의 각 주에 대해서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자치권을 이렇게 인정하고자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2차 세계대전까지 겪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진짜로 독립이 되었네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힌두교와 이슬람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즉 인도와 파키스탄, 이제 오늘날 그 지도를 보면 그 서북부에 파키스탄이 있죠. 그리고 인도와 매우 지금 갈등 상황이 좀 심한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세계의 여러 분쟁 중에서 대표적인 또 분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슈미르 분쟁이라는 거를 겪게 되었죠. 사실 이제 출제까지 이제 고려를 할 때 카슈미르 분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내용 요소긴 한데요. 이왕 인도 클립을 녹음을 했기 때문에 카슈미르 분쟁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됐지만 이제 파키스탄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인도와 파키스탄에 속하지 않는 주변 여러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지배권을 둘러싸고 이 두 나라가 대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이 또 카슈미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로 치면은 서북부가 되겠고 파키스탄으로는 이제 약간 북부 쪽이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핵심 지역이죠. 또 여러분 알겠지만 아주 고급 소재죠. 카슈미르 니트도 굉장히 가볍고 따뜻하고 코트도 엄청 비싸죠. 캐시미어가 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두고 갈등이 첨예한데 일단 이곳은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도들이 많습니다. 무슬림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힌두교도인 국왕이 인도로 편입을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파키스탄이 그것을 보면서 카슈미르 지역을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연합의 중재도 있고 이러면서 카슈미르를 또 북부 그리고 남부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 관할 지역 그리고 인도 관할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눴지만 결국은 파키스탄이 계속해서 이제 카슈미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충돌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휴전을 또 서로 합의를 하면서 평화가 좀 정착이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위험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지역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도사 전체 내용에 대해서 녹음을 마쳤고요. 다음 녹음하는 내용으로는 이제 각국사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일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아시아 지역 내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사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